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오늘 또 2025년의 마지막 글로벌 인터뷰도 빈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밀사, 미리사, 여주사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 정말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무언가 이 투자의 그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요. 시작이 반이죠. 네, 끝도 시작이- 반입니다. 끝도 반이다. 시작 반, 끝 반. 그럼 100%딱 채워지는 거네요. 특히 이번 주가 뭐 끝도 정해져 있는 네. 주고 시작이 또 한 주니까. 그렇죠. 네. 금요일에 또 1월 2일장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를 어떤 문장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하루의 하나는 들어오기 한 2분 전에 바꿨습니다. 왜 바꾸셨어요? 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요. 뭐죠? 보여주시죠. 항상 모든 것은 아. 새 부대에 담자. 아, 새술은 새부대. 네. 그거 기술주 살 시간에 이제 술 대신 기술주 사람 뭐 이런 얘기 제가 했거든요. 오늘 술 얘기 많이 하네요. 네, 뭐 새 여전히 술. 전략은 여주사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네. 주도주 즉 달리는 말에서 쉽사리 내려오면 안 된다는 아.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네. 그래도 내년에는 선거의 해고 또한 전 세계 모든 임팩트를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는 기관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연준이죠. 네. 연준이 오랜만에 수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바뀌는 해입니다. 음. 따라서 모든 전략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술을 담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좋은 재료를 오늘 이분을 모시고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비유인데 네. 술은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죠. 네. 정말 쓰디쓴 그냥 정말 저렴한 소주 한 잔 먹어도 좋은 사람이랑 먹으면은 그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술 부럽지 않습니다. 누구랑 인터뷰하냐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이분은 정말 새벽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인터뷰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역사상 새벽에 처음 모셨어요. 아 그래요? 자, 내가 되게 그동안 죄송스럽네. 안 나와주셨거든요. 네. 예,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현 단장 함께합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졸리네요. 잠을 딱 깨시고. 이게 평소보다 네. 한 30분 일찍 일어났는데 네. 되게 해롱해롱한데요. 그러니까 네. 월모부를 그동안 이제 한 번도 안 나와주셨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찍이라서. 근데 오늘 또 나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오건영 담장님께 여쭤볼 질문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이 반가워하고 계신데 2025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올 한 해 동안의 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오셨으니까. 이게 그냥 올해는요. 네. 되게 모든 게 다 예측 불허 내지는 이제 의도한 거하고 다른 이제 의외의 어.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네. 한번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죠. 예, 첫 번째 말씀드려 보면은 주식 시장만 먼저 보면 네. 이제 아마 그 기억 나실 거예요. 그 주식 시장이 올해는요 나이키 모양이었어요. 나이키. 4월 달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오. 쫙 끌어올려가지고 네. 처음보다 위가 올라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이키 모양 나오거든요. 네. 이거 물론 이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이 나이키 모양이 딱 나왔는데 밑으로 내려갈 때는 끝없이 꺼질 것 같았지만 또 말아 올릴 때는 엄청 세게 그렇죠. 끌어올렸던 그런 이번에 V자 기억이 반등 있어요.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랬는데 두 번째 특징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얘기했던 게 올해 1, 2월 달에 대세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 국장이 이제 정말 역대급으로 한번 제대로 끌어올린 그런 한 해였었던 거죠. 작년이 우리가 전세 꼴등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1등이죠. 예. 그래서 이제 5년 성과를 보면은요. 5년 성과를 주가로만 보면 이 나스닥이랑 그다음에 유럽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꼴찌였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유럽보다 5년 성과는 앞섰습니다. 네. 예, 살짝 앞섰어요. 오. 올해 기가 막히게 끌어올려 가지고 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 시장에서도 의외의 흐름이 두 가지가 나타났었죠. 네. 예, 두 번째는 금리를 보면은요. 금리도 흥미로워요. 30년 국채 금리만 보잖아요. 연초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오. 올해 기준금리를 3번이나 했거든요. 네. 더 재미있는 거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 9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전체적으로 7번, 그러니까 6번 인하했지만 175bp를 인하했어요. 175bp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그해 이제 작년 9월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기금리 있죠. 10년, 20년, 30년 금리는
작년 9월보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또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175bp가 내려갔는데 장기 국채 금리는 다 올라 있는 그런 케이스고 네. 우리나라 국채 금리를 잠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연내 4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한다 이런 전망들이 되게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1%대 기준금리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현재가 2.5인데 더 내리기도 힘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4월달, 5월달에 바닥까지 꼬꾸라졌었던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지금 바닥에서 꽤 많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꽤 많이 뛰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 나이키 모양이었죠. 예, 국채금리도 나이키 모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V자를 그려요. 딱 요렇게 V자인데 원달러 환율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1월 달에 올해 1, 2월 달에요. 우리나라 비상계엄도 있었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네. 요즘 이제는 뭐 잊혀진 단어지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 나오고 걔네들이 딱 합치면서 뭐가 나왔냐면은 아메리칸 퍼스트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만 성장하니까 미국만 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커질 겁니다 해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렸거든요. 네. 그걸 뭐라고 했냐면 US exceptionalism이라고 했어요.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압도한다. 그렇죠. 근데 4월달, 5월달의 분위기를 잠깐 보시면 4, 5월달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은 던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식 채권 달러를 모두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달러만 사던 게 갑자기 반대로 확 돈 거예요. 미국 예외주의에서 그 셀 아메리카로. 그리고 3분기로 넘어오면서 나왔던 얘기가 셀 아메리카에서 물러나면서 타코라는 말이 나와요. 네. 네. 타코라는 말은 워낙에 유명해진 단어지 않습니까? 타코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그래요. 아, 결국에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시장이 무너지는 거를 좌시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everything rally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everything rally하고 함께 같이 유행했던 단어가 debasement trade라고 해가지고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든 자산의 가치가 뜁니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리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에브리싱 랠리에서 잠깐 호흡 조절을 하면서 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게 국면별로 1, 2, 3, 4분기가 테마가 다른 테마들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환율은요. 정확하게 6, 7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플라자 합의 2.0 온다. 마로라고 합의 온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다루셨을 거예요. 미란 보고서라고 기억나세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미란이 아니다. 마이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란 보고서 얘기를 저도 세미나 가잖아요. 미란 보고서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한동안 그 키워드가 예, 그렇죠. 엄청나게 미란 쓰였죠. 그렇죠. 미란 보고서 핵심은 뭐냐면 달러 반토막 난답니다. 달러 가치가 엄청 떨어질 건데 그때 네. 환율이요. 7월 달에 1347원까지 빠졌습니다. 연초에 1480원이었는데 그게 1347원까지 빠졌거든요. 1347원에서의 분위기 기억나세요? 미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1200 진입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죠. 근데 지금은 다시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7월을 기점으로 해서 V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환율도 올해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식 채권 그다음에 주식이랑 금리랑 그 환율이 의외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변곡점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나이키의 V까지. 그러면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의 뉴스를 따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되게 고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전형적으로 그렇게 되는 장이거든요. 빠질 때 더 빠질 거니까 기다리자 했는데 다 끌어올리게 되면 따라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 세게 민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관세에서 물러날 일이 있나요? 없죠. 전 세계 저 딕셔너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단원 관세인데. 네. 근데 그 말을 했었던 게 1, 2, 3월이었는데 4월 달에 유행한 단어가 그때부터는 타코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 나왔냐면 관세 때릴 때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뒤집어 엎을 텐데 에이 깎아줄 이 생각 지금 다 하지 않나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변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분이 딜의 명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딜에는 유연성이 핵심 아닐까요? 결국에 그들이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는
탁구 소리 들어도 좀 깎아줘도 결국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예.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투자 자금을 받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도 일관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법원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네. 관세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냐 여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중간 선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내년 이제 2분기인가요? 예, 그때를 전후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연준 의장에 교체하고 연준이 새롭게 정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준 의장 교체를 전후해서 아마 지금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준에 대한 개혁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연준을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게 조금은 좀 구성을 바꾸는 예,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그런 형태의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금융시장을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내년까지 일단 프리뷰를 살짝 예고를 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 올 한 해를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예측 불가능했다. 예, 그렇죠. 의외의 시장이었다는 의외의 말씀드렸죠. 시장이었다. 어제 예. 이재만 실장님도 사실 비슷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 숙명이자 네. 매년 전망을 하지만 항상 빗나갈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망하는데 또 의미가 있는. 네. 오건영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뉴스를 따라했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네. 거다. 네네.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데. 예. 근데 그런 것에 글쎄요, 약간 어폐가 있는 해석일지 모르겠으나 뉴스를 따라간다, 데이터를 따라간다, 데이터 디펜던트. 연준이 올해 참 고전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의 결과물일까요? 결국 모든 것들이 올랐지만 우리 달러 환율을 보면 네. 새로운 레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 1, 2주 사이에 정부가 이렇게 세게 들어오는 것도 예상 가능했으나 또 임팩트가 있었고 자, 뭐 뉴노멀이라는 얘기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네네. 내년에 원화를 알려면 결국 달러를 알아야 된다. 예, 이 말이 예. 여전히 통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좀 볼 수 있는 거는요.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 이제 요 얘기부터 한번 잠깐 시작을 해보죠. 네. 네. 달러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9월인가요? 트럼프가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약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위크 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위커 달러를 원한다고 했어요. 커. 예, 위커라는 거는 비교급이잖아요. 그쵸. 무엇보다 약한 어떤 대상보다 약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보다 약하다는 얘기는 제가 약하지 않아도요. 제가 굉장히 탄탄해도 저 나라가 저보다 더 탄탄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좋아도 달러가 약해질 수 있어요. 상대 국가가 더 세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로존이 무리해서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그럼 유로존이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달러가 약하지 않은데 유로화가 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데 그 유로화 그걸 제외한 다른 통화는 약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럼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위크 달러는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 위커 달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약해지고 싶지 않고 나는 네. 중심 잡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들이 아래서 강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자기들이 강해지게 되면은 유럽은 수출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강한 데다가 수출까지 어려워지면 통화가 강해서 그럼 미국이 유럽에 수출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약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달러의 강세를 바라보는 패턴이 달러의 약세를 바라보는 패턴이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미국 경제가 힘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스팀 아웃이 되면서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이었다면 네. 지금은 위커 달러죠. 다른 나라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약해지는 그림을 가져가려는 게 지금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러면은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지 않는데도 달러 약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과거하고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통화상에서요, 환율에서도 분기가 나타나요. 이 분기라는 게 갈라짐이라는 건데 네. 옛날에는 달러를 중심으로 다른 통화가 동시에 강해지고 동시에 약해졌다면 지금은 달러 대비 강한 애들도 있지만 약한 애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약한 애들이 누가 있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엔화가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원화도 그런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 건 뭐냐면은 환율을 볼 때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저 빈센트 팀장님도 이제 많이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원 달러 보통 보잖아요. 저도 이제 습관처럼 보게 되는 게 일단 미국 지표부터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달러를 볼 때는 미국 경제를 먼저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를 중심으로 달러의 움직임에 전 세계 통화 가치가 움직이니까 달러가 강하면 다른 나라 통화는 다 약하고요. 달러가 약하면 다른 나라 통화는 다 강해요. 보통 이랬거든요. 그래서 달러만 보면은 크게 틀릴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뭘 봐야 되냐면 달러의 강약세도 봐야 되지만 중심이 달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러를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 통화들이 분기를 나타내는 거죠. 유로는 강하지만 원화는 약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별의 로직을 볼 필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왜 약한지를 볼 게 아니라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환율이 뛰었잖아요. 환율이 뛰면 달러가 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화 대비. 달러가 왜 센지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화가 왜 약한지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원화가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환율을 분석하면 환율에 대한 약세 요인을 보면 보통 글로벌 요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글로벌 요인으로 얘기할 만한 건 대표적인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뭐냐면 일본 엔화의 약세. 이 정도예요. 왜냐면 글로벌 요인으로 보잖아요. 이게 환율을 갖다가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미국은 금리 인하한대요. 그럼 달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과서적으로 보면 약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멈춘대요. 그럼 달러가 약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준금리 격차가 원래 200bp 났던 게 지금 125bp로 줄었어요. 미국하고의 기준금리 격차가. 네. 200bp 날 때가 1,480원이었거든요. 그럼 125bp로 줄었잖아요.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내려오지 내려오지 못하는 않고 건? 있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하게 보실 건 국채금리 보셔야 돼요. 시장금리 10년금리 보시잖아요. 10년금리가 200bp 차이 났어요. 지금 몇 bp 차이 나냐면 80bp 차이 나요.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환율이 그러니까 참고로 200bp 차이 날 때가 1,47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70bp 차이 나거든요. 80bp 정도. 반 이상이. 예, 그렇죠. 줄는데? 그럼 금리 차가 설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매크로 요인으로 평가하잖아요. 되게 애매해요. 올해 초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성장률 격차를 보면은 올해 초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0.8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제 빈센트 팀장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연초에는 한 1.0, 0.9 보다가 네. 이제 저기 성장률이 더 둔화될 것 같고 관세 요인 붙으면서 0.8까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연초에도 조금 더 낮아질 거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었어요. 숫자가 조금 그렇게 안 나왔을 뿐이지. 근데 미국은 2%를 넘겼어요. 그렇죠. 그럼 성장률 격차가 0.8 대 2.0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미국이죠. 그렇죠. 2.0에 투자해야 되죠. 그게 1,480원을 만들어요. 근데 내년 성장률 전망 보잖아요. 미국은 2.0, 2.1 정도 나올 것 같고 네. 우리나라가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한데 지금 현재 국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건 1.8 정도 봐요. 저도 1.8, 1.9 정도는 만들어낼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변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만들어낼 것 같아요. 반도체 경기가 이 정도 수출이 유지가 된다면 네. 반도체가 흔들리더라도 1.5 정도는 마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률 격차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떨어져야죠. 그렇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요. 사상 최대치고요. 그렇죠. 수출이 작년이 수출이 사상 최대치였는데 그거 넘겨요. 작년에 6억 800억 달러 정도 수출했잖아요. 올해 7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매크로 요인에서는 네. 사실 여태까지 봤었던 요인으로 환율을 설명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 조금 뭔가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산했었던 그 셈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지금 환율의 동향이에요. 만약 환율이 네. 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나 하면 환율이 1,300원대로 만약 내려왔다. 그럼 왜 이렇게 원화가 강해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요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지금 상황은 뭘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근거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저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뉴노멀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뉴노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원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원달러 환율은 어땠을까?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원화가 유독 약합니다.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원화 환율이 약해진 건 봤거든요. 근데 지난 20년을 한번 보죠. 참고로 2010년도 1월 1일 날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정도 했어요. 1,170원 정도 했어요. 참고로 2022년도 말, 2021년도 말에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이었어요. 그럼 12년간 환율이 옆으로 긴 거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12년 동안은요 환율이 1,200만 넘어도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환율이 이렇게 올랐냐고. 1,200을 넘어가면. 지금이야 1,200이 귀엽지만요. 그러면 그 앞으로 또 가볼까요? 2010년 앞으로 가면은 참고로 2007년도 10월 달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899원이었어요. 장중에. 예.
그땐 세 자리가 되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잠깐 보면은 그 앞에 20년 동안은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럼 엔화는 어땠을까? 2011년도 12년도에 엔화가요. 그때 달러 엔이 72엔까지 빠졌었어요. 그때 원엔 환율이 1,600원 했거든요. 2011년 12년에 1,600원? 제 일본 여행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엔화가 그렇게 셌잖아요. 그때 슈퍼엔고라고 했어요. 코베 대지진 때보다 더 셌어요. 네. 근데 엔화가 지금 얼마냐면 오늘 보니까 920원 밑에 있어요. 그거 반토막이죠. 원화가 약하잖아요. 근데 그 원화보다 엔화가 더.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과거로 딱 돌아가 가지고 2007년, 2008년 요때 환율하고 이제 한번 비교해 보잖아요. 2010년 이렇게 보면은 원화가 굉장히 그렇게 약한가라고 네. 하면 장기 환율에서 봐서는 아주 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기로 봤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 키 맞추기를 갖다가 최근에 좀 하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중 수출이 이제 결국에는 대중 무역 흑자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물론 이게 홍콩까지 감안을 하면은 많이 주는 게 맞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보다 줄어드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중 무역 비즈니스가 과거보다 약해지고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든 건 이것 역시 팩트인 것 같아요. 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대미 무역 흑자가 있지 않냐?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또 글쎄요, 뭐 주식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환율도 약간의 밸류에이션을 준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밸류에이션의 해석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망할 회사면 PER이 한 배가 나와도 높은 거죠. 네. 그렇잖아요. 결국엔 PER이 10배라는 거는 지금의 거는 최소 10배 이상, 10년 이상 먹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는 과연 대미 무역 흑자를 기존처럼 낼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아, 그 말씀은 되게 신선한 접근인데 지금의 트럼프 정부에서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 아니면 대미 무역 수지의 수출 네네, 등등은 그렇죠. 약간 디스카운트 돼야 된다. 아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를 봤을 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대미 무역 흑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자본 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본 수지에서는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 없이 보면은 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그게 얼마의 기간 동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기업이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마스가로 해서 민간과 함께 들어가는 게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정부가 해외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도 줄인다고는 하지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진행해야죠. 두 번째는 기업이 그러면 해외 투자를 늘리느냐?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개인들은 해외 투자를 하느냐? 요즘 개인들 이게 세미나 하잖아요. 아, 환율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세요. 환율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꽤 예. 많죠. 예, 해외여행 때문에 이렇게 환율을 공부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국 주식 때문에. 그렇죠. 미국 주식 해외 투자, 미국 채권도 들어가거든요. 네. 환율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우리는 서학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인이랑 기업이랑 정부가 모두 해외 투자를 하는 그런 형국인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해외 투자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국내 투자에서의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됐을 때 해외 투자로 자금이 흘러나가는 거 이런 거는 자본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해외 투자가 당연히 늘어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었던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럼 무역 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해외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환율에서의 구조, 수급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절대적인 규모에서 그렇게 투자로 나가는 서학개미 그 자금이 그렇게 큰가요? 이게 비율이? 우리가요 서학개미 자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서학개미의 자금이 환율에 영향을 줬는가?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가? 그러니까 일단 금액이 단기로 큰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것 이상으로 결국에는 존재하는 거는 정부 투자에 대한 기대도 존재하겠죠.
지금 서학개미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해외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한 1,7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로 미국으로 나가야 되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향후 10년, 15년 안에는 2천억 달러 정도 나가잖아요. 네. 시장은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자금이 나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차원에서도 나가는 게 100억 달러, 200억 달러씩 이렇게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뭐 물론 팩트인 뉴스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기업들의 해외 투자까지 다 감안한다면 우리가 3,500억 달러의 플러스 알파가 꽤 크게 붙는다고 하니까 5천억 달러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해외 투자, 경제 주체라는 건 개인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해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면 해외 투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야. 이 기대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무역 흑자의 축소하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가 시장에 지금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붙게 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네.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집을 5년 후에 살려고 플랜을 짰어요. 근데 5년 후에 살려고 플랜을 짰는데 그러면 재무 설계를 해보니까 5년 후에 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년 후에 살려고 딱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미친 듯이 뛸 거래요. 그럼 5년 후에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죠. 지금 사야죠.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빚내서 대출을 받아 사야죠. 사야죠. 연끌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년 후에 살 수요가 지금으로 땡겨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에브리바디가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시점에 연끌을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폭등. 이렇게 올라갈 게 기울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 올라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앞으로 확 땡겨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애널리스트에 대해 숙명이라는 말씀해 주셨죠. 이런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라든지 어떤 마켓을 보는 사람이 전망을 해요. 근데 그 전망이 맞는 것 같고 그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요.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올라갈 거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컨센서스가 되면은 확 땡겨와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거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기에 너무 세게 올라오죠. 그러면 그게 조정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럼 그 애널리스트는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숙명인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시장이 먹히면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생물처럼 변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현재로 땡겨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땡겨오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르는구나. 그것도 있겠지만 더 흥미로운 건 지금 달러를 갖고 계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팔아야 됩니까? 나중에 파셔야 됩니까? 나중에 팔아야죠. 그럼 달러의 공급이 숨어요. 그렇죠. 절대 안 팔아요. 그럼 미래의 수요가 땡겼는데 현재의 공급이 숨잖아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위로 솟아올라요. 그렇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환투기꾼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 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환투기꾼인데 이 판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그럼 투기 수요까지 몰려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빨리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외환시장을 바라볼 때 펀더멘탈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심리하고 수급이 쏠려 있는 걸로 해석을 할 거냐. 물론 둘 다 영향을 주고 있겠죠. 펀더멘탈이 믿음이 생기면 스토리가 되고요. 스토리가 되면 쏠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쏠림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잖아요. 외환 당국에서 이걸 막 개입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환율 개입으로 여태까지 저도 봤을 때 환율 개입으로요.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살짝씩 누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 누르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외환시장에서 쏠림이 나타날 때 일본 같은 경우도 개입 많이 했고 네. 2016년도에 중국은 제대로 개입을 했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심리를 갖다가 억누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빵 하고 깨뜨리면 미래에 땡겨왔던 수요는 돌아갈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땡겨왔던 수요가 돌아가면은 달러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올릴 줄 알고 쥐고 있었는데 미래의 수요가 도망가면 네. 던져야죠. 예, 그러면 이럴 때는 환율이 또 한번 휘청휘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막 마구잡이로 올라올 거라는 그 기대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갈 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외환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환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쉽진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변동성, 그러니까 레벨보다는 속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예, 당국에서도 지금 환율에 대한 안정을 이제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지금 일단 환율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인터뷰 끝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결국 펀더멘탈과 수급과 기대에 대한 현상입니다. 아, 예. 그런데 우리 달러 환율의 급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쏠림과 기대와 미래에 대한 기대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와 비슷한 현상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물가라는 것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지난 한 3, 4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난 건데 22년 말부터 한번 가볼게요. 22년 말에는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거라고 했어요. 네. 20년 말에는 원래 금리를 많이 올리다가 22년 말에는 경기 침체가 찾아올 거다. 그래서 23년부터 200bp 금리 인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확 빠졌어요. 달러도 확 빠졌고. 그리고 물가도 안정될 거라는 기대가 되게 컸어요. 네. 근데 23년 3, 4월 정도 되니까 물가가 많이 안 내려갈 것 같네. 이렇게 되면서 금리 많이 안 내리겠네 하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23년도 10월, 11월에 또 금리가 고점을 찍어요. 그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러면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래서 24년 초에는요. 작년 초죠. 연준이 24년 내에만 24년 1년 안에만 7번 인하할 거라고 했어요. 금리를. 시장 금리 내려오고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 커졌죠. 근데 문제는 24년 하반기에 다시 금리가 뛰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금리 인하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와 버렸잖아요.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는 몇 차례 인하했지만. 그래서 금리라든지 물가에 대한 기대가 벌써 연초에는 뛰면서 연말에는 내려오는 이런 걸 몇 차례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좀 몸에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래요. 술도 못 마시고 막 그래요. 커피도 못 먹고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거든요.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정도 좋아졌으니까 좀 마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져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것 같잖아요. 물가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해버리거든요. 네. 조금 물가가 안정되는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져요. 또 예, 그러면 병 잡는데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물가 잡는데 지금 물가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2%를 연준의 목표인 2%를 넘어선 게 21년 3월이에요. 정확하게. 코로나 때. 예, 그렇죠. 근데 21년 3월에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못 돌아왔거든요. 네. 지금 이 25년 12월이죠. 4년 6개월, 3년 6개월인가요? 4년 6개월이죠. 4년 6개월. 4년 6개월 동안 못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착화 리스크를 키워요. 고착화라는 거는 병으로 따지면 고질병이거든요. 고질병의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치료가 잘 안 돼요. 네. 두 번째는요. 쉽게 재발해요. 고질병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물어보셨잖아요. 물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게 잡힐 것 같잖아요. 잡힐 것 같아서 방만하게 좀 풀어주죠. 그럼 또 튀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물가가 2%로 돌아오는 시기를 27년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점점 미루는 거죠. 예. 아니, 그럼 27년도 말에 만약에 돌아온다 치면 21년 3월부터 27년 말이면 계산이 안 되죠. 6년. 6년이 넘는 거죠. 이러면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커져요.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얘기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고착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내년에는요. 인플레이션도 되게 변화를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급락 급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가 뛰어오르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뛰어오르고 요거를 몇 번은 좀 반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흙탕 싸움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애가 30점 받는 애가 있어요. 100점 만점에. 네. 근데 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90점이 넘어야 좋은 학교를 간대요. 네. 그래서 얘가 좋은 학교 가려고 이제 공부를 해요. 30점에서 이제 80점까지 딱 2달 안에 끌어올렸어요. 네.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걔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하버드를 갑니다. 왜? 그랬더니 2달 안에 50점을 끌어올렸다. 그럼 이제 시험이 2달 더 남았는데 2달 안에 20점만 더 끌어올리면 되지 않냐.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30에서 80, 그렇죠. 30에서 80 가는 게 쉬워요? 80에서 100 가는 게 쉬워요? 80에서 이제 90 그게 넘는 되게 어렵거든요. 힘들죠.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년도 9월이었죠. 9.1%였거든요. 지금 3% 언더로 내려온 게 1년 반이 안 걸렸어요. 그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2.5에서 3 사이에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90에서 95 가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네. 예, 지금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 물가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내년에 증시를 되게 힘들게 하겠네요. 올해도 물론 그랬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이게 뭔가 이렇게 안정되나 싶으면 튀어오르고 계속 리스크로 발목을 잡고 이러한 영향이 내년에는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엔 또 중간 선거까지 같이 네. 만나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미 10월 달부터 어포더빌리티라는 단어가 얘기가 나왔어요. 조란 맘단이라고 뉴욕시장 선거 당선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파고든 게 어포더빌리티예요. 그 어포더빌리티는 내가 구매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 구매력은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렌트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렌트비가 많이 뛴 거거든요. 생필품 물가가 후덜덜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뉴욕에 있는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결국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이 어포더빌리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느냐? 당연히 써야죠. 그래서 그 쓰려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지지난주인가요? 트럼프가 갑자기 어디서 연설을 했었어요. 네.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어포더빌리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어포더빌리티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하냐면 이 단어가 나온 건 바이든 때였다. 바이든이 망쳐놓은 걸 내가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나 때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트럼프는 관세에서 안 물러선다고 했잖아요. 커피하고 코코아하고요. 그다음에 바나나의 수입 그 바나나 수입을 중남미에서 하는 거 그거 관세율 제로로 낮춰놨어요. 대표적인 타코거든요. 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럼 내년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뭘 원할까요? 강한 성장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이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미국의 성장이 약했나요? 24년도에 안 약했거든요. 탄탄했죠. 근데 왜 쫓겨났을까요? 물가예요. 일본이 지금 아베 이후에 기시다, 이시바, 사나이로 바뀌었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로. 이게 1년 단위로 바뀌고 있거든요. 계속. 예, 이시바가 1년이 못 있었어요. 이게 이분들이 물러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였던 거잖아요. 네. 예. 그럼 내년에 과연 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에 과연 신경을 쓸까? 이게 이제 리스크인 거고요. 그럼 물가에 신경을 쓸 때 예를 들어 보죠. 금리 인하로 성장을 부여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더니 과감한 금리 인하 했더니 물가. 성장은 세지는데 물가가 너무 뛰어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그럼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금리 인하를 계속 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연준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 마구잡이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네. 만약 쉽게 할 그게 수는 그렇죠. 없겠네요. 인플레이션 환경이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돈 풀기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네. 여기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요. 이게 올해 제가 아까 시작한 게 의외의 시장이었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예, 내년에도 시장에서는 그런 의외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일수록 하루하루의 뉴스를 너무 따라가시면서 하시는 것보다는요. 결국에는 큰 중심을 잡으시면서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큰 중심을 잡는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저에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논리들이죠. 펀더멘탈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이게 이제 아마 저 아나운서님도 느끼시겠지만 펀더멘탈 얘기하면은 마치 공자님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제일 중요하고 제일 몇 년 중요하죠. 동안의 시장을 계속 이끌었던 주요 변수 중에 예, 하나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 네. 마인드 같은 걸 가져갈 때도 펀더멘탈에다가 웨이트를 좀 더 크게 두르고 네. 중심을 잡으면서 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조언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변수, 물가 변수, 그에 따른 금리에 대한 이 정부의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 이제 올해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년에는 중간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지금 셈법이 필요한 2026년이 될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아, 근데 오늘 시간 말씀 너무 중에 부족해. 예, 오늘 시간이 말씀 너무 중에 부족합니다. 네.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게 되게 좀 와닿고 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선택이 굳이 있다면 조금 늦게 오는 성장보다는 당장 체감적인 인플레이션에 좀 더 집중할 개연성이 있다. 그쵸. 이 말씀도 상당히 예.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변수를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기대가 굉장히 팽배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변수들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과 물가 사이에는 계속 한 방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숭이 고기 나눠주는 것처럼 계속 조금씩 조율하는 모습들이 많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큰데 내년에도 이제 시간 되시면 새벽에 한번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25년 마지막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 또 함께 합류하셔서 네, 좋으셨죠? 영광이었습니다. 예,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꾸준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우리 빈센님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또 저희가 2월에 떠나는 3프로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미국 투어를 워낙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제 내년에는 중국으로도 더 확장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 있으시면은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는 3프로 투어 될 테니까요. 글로벌 드림 투어 2월 황금 연휴에 떠나는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상해 투어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요. 1월 1일 떡국 열심히 먹고 1월 2일 오전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